제가 직접 겪은 재혼 상견례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65, 그러니까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사람이 다시 누군가의 가족 앞에 서야 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첫 번째 결혼 때는 그냥 젊고 패기 넘치게 밀어붙이면 됐습니다. 부모님들끼리도 비슷한 또래였고 서로 통하는 게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재혼 상견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낸 지 7년이 됐을 무렵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제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혼 후 혼자 2자녀를 키워온 분이셨고 저도 성인이 된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마음이 통했고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이 제가 이분과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상견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먼저 제가 한 일은 제 자녀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상견례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한꺼번에 불러놓으면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솔직한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들을 먼저 만났을 때 아들은 처음에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요. 그 말이 저를 한동안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잊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는 여전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그분과 함께한 세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다만 남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보다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그게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오래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달랐습니다. 딸은 오히려 아버지가 외로워 보여서 걱정이었다며 좋은 분이시면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은 자녀도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상대방도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고생하는 모습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어머니가 또 상처받을까봐 경계심이 강하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상견례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전 정보 파악이라는 걸 그때 깊이 느꼈습니다. 장소를 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근사한 호텔 레스토랑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격식 있는 공간은 오히려 긴장감을 높이고 편한 대화를 막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한 곳도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었죠. 결국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는 한정식 집을 골랐습니다. 룸이 있어서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음식이 천천히 나오는 방식이라 자연스럽게 대화할 시간이 생기는 곳이었습니다. 당일 제가 가장 신경 쓴 것은 복장이었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너무 늙어 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색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상대방 자녀들에게 이 사람이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첫인상이 이후의 대화,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우리 2사람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오기 전에 서로 긴장을 풀고 오늘의 기조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라는 것. 그 마음가짐 하나가 분위기를 많이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녀들이 차례로 들어오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인사를 건넸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5분이 그날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어색한 정적이 테이블 위를 덮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잠시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가 꺼낸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많이 어색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편하게 드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그 말이 긴장을 풀어줬다고 했습니다. 솔직함이 격식보다 강하다는 걸 그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견 내에서 대화 주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전에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재산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다. 둘째, 전 배우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셋째, 상대 자녀들을 평가하거나 칭찬을 과하게 하지 않는다. 과한 칭찬은 오히려 부담을 주고 진정성 없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이나 관심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진리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상대방의 큰아들은 예상대로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고 질문에 짧게 답하는 방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은 열라고 강요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 대신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꾸미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그 질문 하나가 대화의 물꼬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딸은 반대로 활발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편하게 말해줬고 우리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 명이라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 흐름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딸에게 나중에 따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웠다고요. 작은 감사 표현이 관계의 첫 실을 잇는 바늘이 됩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저는 한 가지를 의식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상대방 자녀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반려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음식을 집을 때 자연스럽게 접시를 당겨드렸고 말씀하실 때 경청하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평소 그분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를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딸과 상대방 딸이 공통 관심사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제 아들도 조금씩 말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억지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서둘러 결론을 향해 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날은 그냥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혼 상견례는 첫 결혼 상견례와 달리 결정을 재촉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상대방의 큰아들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밝아지셨는데 그 이유가 이분 덕분인 것 같다고 오늘 뵈니 좋은 분 같다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그날 자리에 어떤 긴 말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만 했습니다. 감정이 차오를 때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나이가 주는 지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마칠 때 저는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서로 계산을 놓고 어색한 실랑이가 벌어지면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미리 자리를 빠져나가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짧게 전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다음날 저는 제 자녀들에게 각각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고 불편한 점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자리였다고 했고 딸은 상대방 분들이 따뜻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겉으로 괜찮다고 해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뒤 아들을 따로 불러 밥을 먹었습니다. 상견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 대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생각했다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저몄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녀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하루 이틀 뒤에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그분이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다고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특히 부모를 걱정하는 자녀들은 더욱 예민하게 느낍니다. 포장된 모습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결국 더 오래 남습니다. 상견례 이후에 제가 한 일 중 하나는 상대방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스쳐 들었는데 그것을 기억해서 좋은 원두를 소량 보냈습니다. 딸에게는 그분이 좋아한다고 했던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선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해 준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관심은 관계의 씨앗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에도 상대방 큰아들은 저와 쉽게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거의 없었고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급함을 억눌렀습니다. 관계는 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오랜 삶이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빼앗으면 관계가 오히려 멀어집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자연스러운 계기에 짧고 따뜻한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큰아들이 먼저 짧은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저에게는 긴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재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쓰이는 문제이고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견례 자리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이지 조건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뒤에는 양쪽 자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불편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깊이 느꼈습니다. 상견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상대방 자녀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억지로 가족이 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 안으로 스며드는 것. 그것이 시니어 재혼에서 자녀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재혼을 결심하고 나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대부분 응원해줬지만 일부는 노골적으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굳이 복잡하게 사느냐,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친구 하나는 상대방이 재산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감정에 휩쓸려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제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순이 넘도록 살아온 사람이 사람 하나를 제대로 못 알아보겠느냐는 자신감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그분과의 시간들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속에서 그분이 보여준 모습들,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배려와 솔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 태도가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그 말에 자신의 확신을 잇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습니다. 재혼 과정에서 또 하나 생각보다 복잡했던 것은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50년 넘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고 집안이 조용해야 편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편이고 텔레비전을 켜놓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차이들이 함께 살다 보면 생각보다 큰 마찰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추려고 애쓰다 지치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함께 살기 전에 몇 달에 걸쳐 서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것은 양보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침 시간만큼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고 했고 그분은 저녁에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서재 하나를 그분 전용 공간으로 꾸몄고 아침 2시간은 각자의 시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얼마나 많이 줄여주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미리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각자의 수입과 연금은 각자가 관리하고 공동생활비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동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부양하는 구조가 되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경제적 독립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서로가 대등한 관계로 만나야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처음부터 지킨 것이 우리 관계의 가장 튼튼한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니어 재혼에서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아프면 상대방이 돌봐야 합니다. 저희는 각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 것, 무릎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했고 그분도 갑상선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이 이야기 때문에 관계가 흔들릴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기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진실을 말하고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재혼을 앞두고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재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이 싫어서 아무나 붙잡으려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동기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관계는 외로움이 채워지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확신에서 시작한 관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냅니다. 저는 분명히 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확신이 지금도 저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 조용한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 중 하나라는 것을. 젊었을 때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설레고 흥분되고 때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잔잔하고 깊고 따뜻합니다.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그런 감정입니다. 시니어의 사랑이 젊은 사랑보다 덜한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제가 새롭게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의 힘입니다. 나이 든 부부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니 말해줘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매일 한 번씩 고마운 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밥이 맛있다고, 오늘 같이 걸어서 좋았다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이 작은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윤기 있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다툼도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이상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크게 다퉜을 때 저는 예전 방식대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선택한 것은 그 방과 그 대화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너무 날카롭게 말했다고,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부분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터득한 갈등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혼 후 자녀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자녀들과 각자가 따로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함께 만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양쪽 자녀들이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익숙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관계가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시간이 그 일을 해줍니다. 제 주변에도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준비가 됐을 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고 시작하라고. 재혼은 상대방을 찾는 일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받는지, 무엇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무엇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과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조건을 많이 봤다면 이 나이에는 그 사람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는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좋은 식당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날 저녁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진짜입니다. 재혼 상견례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겁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에 용기를 내는 법을 알게 됩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망설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지 이제는 압니다. 두렵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 배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서 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혼을 꿈꾸지만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고. 인생의 후반부에 만나는 사랑은 처음과 다른 깊이와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면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가는 것. 그것이 시니어 로맨스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아름다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